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24시간이 되는 시점에는 공식적인 종료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서울대학교에 난입해 대규모 학살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간인과 국군 환자 등 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밀리터리 북카페에서 서천규 군비통제 검증단장을 만났습니다. 서 단장은 보다 쉽게 전쟁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클래식과 전쟁사를 접목했으며 이를 주제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클래식과 전쟁사의 이야기, 밀리터리 북카페 시간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 12일 시작된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개시 24시간 후 공식 종전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약 6시간 내에 군사작전을 마무리한 뒤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뒤이어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하면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휴전 시작으로부터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양국 정부는 휴전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휴전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스라엘이 테헤란 시간으로 새벽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진행되던 중 22일 미국은 포르도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했고 이란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40여 명이 한인회와 정부의 공조로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44명과 미국 국적 재외동포 1명이 정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집트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한인회가 대피 수요를 파악해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한 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까지 인솔했고 주 이집트 대사관에서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이집트 한인회는 대피 인원이 카이로 교민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북한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사용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 위 실장이 참석하며 구체적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엔 1950년 6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북한 인민군이 민간인과 부상당한 국군 등 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부상병들, 그다음에 부상당한 민간 환자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분 대부분들이 이제 중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 북한군 28일 아침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점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국군의 소대 규모가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처절하게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다 끝난 전쟁인데 왜 이렇게 싸우지라고 하면서 결국 그 소대가 전멸을 하게 됐고, 북한군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병원을 딱 손에 얻은 뒤에 환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일단 국군 부상병들을 원수놈들의 앞잡이다라고 하면서 학살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총으로 쏴 죽였다가 나중에는 총알 떨어지면 총검으로 이제 찔러 죽이기까지도 했고요. 특히 환자복을 입은 사람 중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았어요. 학생들도 있었고요. 노약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전혀 이제 군인들하고 구별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다 학살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위문원 환자 가족들도 살해가 다 됐죠. 그리고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피하려고 보일러실로 끌려가서 생매장 당하는 일까지 정말 이제 처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사체가 20일 넘게 이제 방치가 되고 이제 병원 일대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가 나중에 이제 창경원 일대로 옮겨서 소각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전시 학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민간인들이 전시에 무차별적으로 살해된 전쟁 범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국군 부상병에 대한 그 보호는 국제 규범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제네바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1864년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그 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라든지 특히 부상당한 병사들은 실질적인 포로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은 포로의 지위 내지는 부상당한 국군 전상병에 대해서 정말 그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군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군마트 상품의 외부 재판매를 막기 위해 국군 복지단이 본격적인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와 손잡고 불법 유통 차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마트 상품은 국방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이 외부에 되팔려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지속되자 복지단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군마트 상품 재판매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복지단은 최근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온라인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협약에 따라 납품업체의 제보가 접수되면 복지단은 사실관계를 검증한 뒤 네이버, 쿠팡 등 쇼핑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재판매로 적발된 경우 군마트 이용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군마트 유통제품의 온라인상 불법 재판매 행위를 차단해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군복지 혜택을 정당한 대상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매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복지단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군복지가 더욱 공정하게 자리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이 6.25 전쟁 75년을 맞아 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70여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 훼손된 기록들의 내구성과 가독성을 확보하고 보존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국군 육사단의 후퇴와 진격, 치열한 공방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워커 당시 미 8군 사령관이 중공군 3차 공세를 앞두고 하달한 작전 명령도 보입니다. 육군이 23일 공개한 중요 역사기록물 복원 사업의 현장. 저는 지금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의 지하서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덧신부터 장갑,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로 출입해야 하는데요. 부대는 이처럼 국가의 소중한 기록물들이 손상되지 않고 보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787호는 6.25 전쟁 기간 육군본부와 군단, 사단과 후방부대 등에서 작성된 다양한 기록물. 중요 역사기록물 복원 사업은 이러한 6.25 전쟁 군사기록물 8만여 점에 대한 복원과 연구 보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서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매움 작업과 뒤에 한지를 대 기록물을 보강하는 배접 방식 등을 통해 과거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요인들을 제거하고 완화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이 매우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주요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을 활용해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며 이미지 파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한 복원 사업은 2032년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재까지 4422점의 자료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호국정신의 역사를 계승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후대가 역사를 계승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육군의 역사와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복원된 기록물은 육군 기록 문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록의 힘으로 육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혈전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억된 과거의 기록물을 현대의 기술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지웅입니다. 국군 체육부대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국내 최고 기량을 지닌 엘리트 선수들이 군복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능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버텨. 또 버티고 살리고. 오케이. 뜨거운 태양 아래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는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테니스부 장병들이 23일 양구 지역 초중 고교 테니스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테니스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테니스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군체육부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뭔가 우리 부대도 뭔가 보람을 가지고 군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그 재능 기부를 받는 친구들도 더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도 유발되고 또 실제 어떤 성장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어떤 나름대로의 보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인 권순우, 홍성찬, 정윤성 일병을 포함해 국내 톱랭커 장병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쉬지 않고 학급별 맞춤형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절대 쉬운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아직 성적이 안 난다고 너무 막 우울해 있고 뭐 다운돼 있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자신감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장병들과 호흡을 맞추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습니다. 멘탈적인 부분이나 운동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엄청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이러한 행보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 상생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또 같이 애들하고 공도 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국가대표급의 국군체육부대 선수단들의 재능 기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을 하는 모든 엘리트 선수들에게 큰 희망과 또 큰 추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에서 재능 기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6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레바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6년 8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가 승인됩니다. 2007년 6월 21일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가 창설되는데요. 2007년 7월 19일 동명부대 본대가 레바논 현지로 파병됐습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적대행위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동명부대를 파병했는데요. 이후 동명부대는 현재까지도 레바논 남부 지역의 평화 정착과 질서 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이 중국 마오쩌둥에게 전쟁 계획을 언급합니다. 1950년 5월 29일 북한군과 소련 군사고문단이 남침 계획을 완성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을 강행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6.25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과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아 일으킨 불법 남침 전쟁입니다. 따라서 김일성이 일으킨 불법 남침 전쟁은 한반도의 분열과 이산가족 문제로 큰 역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군이 시흥지구 전투 사령부를 편성해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어작전을 전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합니다. 국군 철수병력이 한강 남한에 집결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시흥지구 전투 사령부가 편성되는데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 영등포, 노량진, 강남 일대에서 국군이 지연전을 수행합니다. 한강선 방어작전은 동부전선의 제6사단과 8사단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사활을 걸고 싸웠던 방어작전입니다. 따라서 미 지상군의 참전 시간을 보장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계통이다. 입대 후에도 나만의 전공과 특기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술행정병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걱정,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군에 입대해서도 특기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곧 모집 시기도 다가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군 복무 중에도 나만의 특기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기술행정병입니다. 기술행정병은 입영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격증과 면허증 혹은 전공학과 등을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기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차 승무병부터 정찰병, 보안병, 소방장비병, 전기설비병, 조리병, 전문 간호병 등 140개 이상의 군사특기에 대해서 기술행정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행정병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적성과 전공 분야를 살려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영 대상자 중 상당수는 전역 후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할 텐데요. 기술행정병으로 입대하게 되면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역 후 진로 설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행정병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격증과 면허증 혹은 전공학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전문 의무병의 경우 관련 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재정회계병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자격을 소지하거나 경상계열, 통계 관련 전공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도 경쟁력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행정병 모집 시기도 알아봐야겠죠. 기술행정병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기술행정병 연단위 모집을 실시하는데요. 140여 개 특기 중 장갑차 조종, K55 자주포 조종, K9 자주포 조종, 화생방 제도, 차륜형 장갑차 운전, 일반 의무까지 총 6개 특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연단위 모집을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매월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선발이 되면 3개월 이내 입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연단위 모집은 내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을 올해 7월에 지원 접수 받은 뒤 10월 중에 연간 입영 인원을 일괄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행정병 모집 방식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기존의 모집 방식은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 지원자가 집중되다 보니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병무청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원자들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연단위 모집을 도입했습니다. 연단위 모집을 실시하게 되면 선발된 사람은 지원 시 선택한 입영 희망월 중 최종 합격한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입영 희망월은 1에서 2지망으로 상하반기 입영월 중 각 1개씩 선택할 수 있고요. 3지망은 희망자에 한해서 미달한 입영월이 있을 시에 무작위로 지정되어 입영하게 됩니다. 6개 특기 이외에 군사 특기는 기존 방식대로 매월 입영 지원이 가능하니 병무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지원 절차와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기술행정병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10기 국민조종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며 총 4명의 조종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국민조종사들은 T-50이나 FA-50 항공기 후방석에 탑승해 조종사의 임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서울 아덱스 2025 에어쇼 행사장에서 비행 체험을 한 이후 국민조종사로 임명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상공회의소에서 한 루마니아 방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 세션에서 방진회는 아미타이거 정책을 소개했으며 앵쿠테스쿠 전 루마니아 국방차관은 루마니아 방위산업의 변화와 한루 협력 기반을 설명하는 등 협력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창정비를 마친 214급 디젤 잠수함 윤봉기람을 해군에 조기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정비는 2024년 1월 30일부터 본격 착수됐으며 고난도의 작업임에도 계약일보다 35일 앞서 마무리됐습니다. 윤봉기람은 대한민국 해군의 5번째 214급 잠수함으로 공기부료 장치를 탑재해 최대 2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합니다. 종알보다 빠르게 약속은 날아갔다. 보화 속에도 부서지지 않은 건 우리 가슴에 심은 하나의 이름. 얼어붙은 땅 위에 손을 꽂고 쓰러진 몸을 다시 일으켰다. 살아남아라, 지켜내라, 넘겨줘라.
6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다시 비 소식입니다. 오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확대되겠으며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0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원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서 시작한 비가 점차 확대되며 강수로 인해 공중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